아이를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개발시켜주고. 안녕하세요. 맘스테이블 제2강 알리는 아이, 모르는 부모, 모르는 엄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BTS의 DNA라는 곡을 아시나요? 명곡이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자, 우리 만남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필연이라는 거죠. 헤어질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nature, 아이의 타고난 본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nurture,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양육 방식들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더 중요한지,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빌 게이츠가 독서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빌 게이츠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중에서 하버드의 심리학자가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잠깐 다루는데요. nature, 즉 우리의 타고난 본성, 기질이 후천적인 양육 방식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단 스티븐 핑거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한 7대3 정도로 본성이, 기질이 더 우선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참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꿀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가 들곤 합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육아를 공부하고 고민해서 키웠는데요. 첫째 아이는 진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뭐랄까 좀 안 먹히는 느낌? 좀 튕기는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그래서 한 6학년 때쯤 제 상담을 하는 후배한테 보냈습니다. 얘 좀 한번 검사 좀 해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 후에 후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얘 너무 멀쩡한데? 너무 괜찮은 친구야.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후배가 저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돌아왔길래 짐을 풀자마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어떻든? 물어봤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랑 모든 게 다 싹 다 반대래.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를 키우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했더니 딸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럼 난들 편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딸에게 동정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든 만큼 우리 아이는 몇 배로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또 성향 공부도 하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니까 너무 저도 편하고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는 고민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빛으로, 또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는 그거를 간과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냥 편리한 방식대로 이해를 하기가 쉽죠. 자, 이제부터 우리 이 사실을 알았으니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의 아이인가, 그걸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천적인 기질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빅5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성이 높게 태어난 아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민합니다. 그리고 칭얼거리기도 하죠. 엄마는 아이가 칭얼거릴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잘 울고 칭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선천적으로 오감이 매우 발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아들이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형이 자꾸 쩝쩝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화를 자주 내곤 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듣기에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왜 자꾸 형한테 화를 내냐고 동생만 혼을 냈대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청각에 예민한 그런 훌륭한 연주자의 자질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신경성이 높은 아이는 낯도 많이 가립니다. 새로운 장소나 아니면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럴 때면 엄마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지난번에도 잘했잖아 이런 또 경험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독거려주고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또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그럴 때도 몰아붙이지 마시고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용기를 북돋아 두시면 아주 서서히 적응해가는 그런 친구들이랍니다. 반대로 신경성이 너무 낮다면 위험에 좀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항상 엄마가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항상 예견해주고 아이를 뭔가 좀 앞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친화성인데요. 친화성이 높은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방글방글 잘 웃습니다. 사람 눈을 마주치면 잘 웃고요. 그리고 사람을 잘 따르기도 하죠.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의중도 잘 파악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근데 너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는 그런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사랑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언제나 너를 잃지 말아라는 그런 교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그렇게 고민스러워하는 친구에게는 선택권을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 너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뭘 먹을래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줘서 그 아이가 선택하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아 네가 그걸 좋아하는 아이였구나. 아 그래 맞아 그랬어. 그래서 그 아이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자기를 잃지 않는 그런 어른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화성이 낮은 친구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무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중을 읽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친화성이 낮은 친구들은 그날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책이 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때 이 주인공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너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공감 능력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성인데요. 성실성이 높게 태어난 아이들은
지시를 잘 따릅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잘 기억했다가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참 잘하죠. 그래서 참 손이 안 가는 친구들이에요. 성실성이 높은 아이들은 엄마들이 이제 교통 질서를 가르쳐 주면 정말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급해서 막 빨간불에 가자고 하는데 아이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참 손이 안 가고 편하다고 좋아하시겠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매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거를 몸에 익히다 보니까 뭔가 좀 개방성이 떨어지겠죠.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엄마가 좀 가끔씩 프리데이 아니면 스페셜데이 이런 걸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의 학교에서 경험한 일인데 한 달에 한 번쯤 스페셜데이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특별하게 평상시와는 다른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backwards day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거꾸로 해보는 그런 날도 정해주고요. 그리고 70th day, 80th day 해가지고 옛날 엄마 아빠들이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 또 그런 체험을 하게도 해주고요. 트윈스 데이 해서 친한 친구들과 쌍둥이처럼 옷이나 아니면은 머리끈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날도 마련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날 가운데서 이런 또 서프라이즈나 또 스페셜 데이를 마련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또 상상력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성실성이 낮은 친구들은요, 엄마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습관적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실성이 낮은 친구는요, 개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성실성만 강조한다면 아이의 그 창의력이나 상상력 이런 장점들이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남에게 피해 안 갈 정도의 느슨한 규칙을 세워놓고 찬찬히 그것을 실행해 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외향성이 높은 친구는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밝고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유머러스하고 또 끼도 많습니다. 이런 친구는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업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에너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배려심이 없을 수도 있고 살짝 눈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친구들에게는 항상 엄마가 부족한 점을 귀뜸을 해줌으로써 이 아이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랑 반대의 성향, 다른 성향의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얹어준다면 아마 리더십도 아주 훌륭할 거예요. 반대로 외향성이 낮은 친구는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성적인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늘 끼어 있으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을 때 이 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요. 그 대신 이런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름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히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성적인 친구들은 사실 많은 친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와 깊이 있게 지내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엄마들이 잘 살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이 높은 친구들은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 왜? 그건 또 왜? 하고 끊임없이 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되게 맥락이 없어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갖고 다른 주제를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 사이에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역동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곤 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독특해서 어떤 때는 되게 무모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 저희 둘째가 6살 때쯤 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같이 쇼핑몰에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2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달려가서 잡아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팔에 그 로봇 장치를 끼웠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자기는 다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벌여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내성적인 아이들, 개방성이 높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약간 꼴통이다.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개방성이 높고 또 아주 외향적인 애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정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예습복습하거나 뭘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보통 신경증이나 성실성, 내향성이 높은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상담 들어오는 것 중에 한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끊임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똑똑해져요. 이런 친구들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적 동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꽂히는 것에 충실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좋은 쪽으로 꽂히게만 해준다면 이 아이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동기를 심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제가 얼마 전부터 PT를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회원님은 어떤 운동을 시켜도 어깨랑 허리를 쓰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프시죠. 어깨하고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저 육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를 잘 관찰하고 적절한 에너지와 시간을 그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열심히 주고 내가 쓰고 싶은 힘을 그렇게 쓰니까 정말 육아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강점 교육 시대죠. 아이에게 부족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너무 힘이 듭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그거의 강점인 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개발시켜주고 또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열심히 도와주시면 정말 육아는 보람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한 가지만 높을 수는 없어요. 또 2가지, 3가지가 같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같이 있는 가족들, 또 친한 친구와 이렇게 케미를 맞춰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질문과 토의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으로 자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간과하지 마시고요.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잘 관찰해서 정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파악해서 양육하는 우리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만나요.
거예요.